192석,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민주당 175석인데 지금 범야권이 거의 200석 가까운 그런 그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서서히 그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네네. 가장 지금 핵심이 이재명 대표가 거의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첫 번째 이게 되게 놀랐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건 네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또 삼권이 분립돼 있다. 네네. 삼권이 그러니까 행정, 사법, 입법 이 세 부서, 아까 부서가 아니라 세 개의 권력이 서로 견제하면서 세 개의 축으로서 권력을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야당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될 뻔했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은 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요. 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네.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자라고 법을 갖다가 만들면 네. 그 범위 내에서 네. 구체적인 행정 처분을 누가 하느냐 그거를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네, 행정부가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 예, 있는 예.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에서 그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사후적으로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게 그게 법원이란 말이에요. 아하. 사법부 네네.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져 있는 건데 네. 그런데 만약에 200석이 되면 네. 이 구도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은 네. 지금 그 200석이 되는 순간 헌법 개정하고 대통령 탄핵할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집권제 하에서도 네. 그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가 200석을 갖게 되면 네. 어떤 한 국회가 네. 그건 어마어마한 힘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종근 실장님이나 저나 다 이렇게 586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희 때는 뭐 대통령이 다 군 출신 대통령이시고 막 그래가지고 네. 행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렇죠. 예. 단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금은 판사 검사 줄여가지고 판검사라고 했는데 네. 옛날에는 검판사라고 그랬어요. 검사가 앞에 있었어요? 네, 검사가 앞에 있었어요. 오. 왜냐하면 예. 검사가 힘이 더 세다고 생각을 했다가 했으니까 그만큼 검사는 예. 아무리 검사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일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법원은 사법부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나가 보면 판사님들은 저 위에 계시고 검사는 변호사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네. 검판사라고 그랬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연수원 수석한 사람들도 검사가기도 하고 아. 막 그랬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네. 세상이 세대가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예. 지금은 국회의 권한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정부의 권한이 이제 자꾸 내려가고 축소가 있는데 되고 뭐 있고요.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뭐 네. 행정부가 뭐 무소불위 권력 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야당에서 네. 200석을 가지고 있다. 아하. 그러면은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 되는 거였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범야권 합쳐가지고 192석, 네. 뭐 개혁신당 포함해가지고 네, 네. 개혁신당도 뭐 본인도 스스로 야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봐도 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192석인데 거기서 네. 8석만 더 얻었으면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든 아니면 조국 뭐 혁신당이든 뭐 개혁신당이든 하다못해 새로운 미래라도 네. 그 다음에 무슨 진보당이든 그 다음에 정의당이든 해가지고 막 그런 정당들이 뭐 두세 석씩만 더 얻어가지고 200개를 딱 채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그때는 무슨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무리한 수라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뻔했다. 뻔했다. 될 뻔했는데 예, 예. 어쨌든 그렇게 안 돼가지고 참 다행이다. 참 절묘한 구도가 또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게 참 대한민국 정치의 어떻게 보면 특징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8석은 국민들이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안 돼라고 국민의힘에 준 셈이지요. 네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라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8석의 한계를 또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치 집권 여당인 것처럼 또 이재명이 대통령인 것처럼 자기네들 마음대로 재정을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원래 네. 재정은 행정부의 가장 큰 권한이잖아요. 재정을 집행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처분적 법률이 도대체 뭡니까? 처분적 법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된다. 그것이 네. 그거 해당자가 이종근이 됐든 정혁진이 됐든 뭐 어쨌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그 요건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법률인데 네. 처분적 법률은 어떤 거냐면요. 네.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벌금 그냥 때린다. 법으로 아예 특정하는군요. 특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종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그냥 줘버린다. 이런 식으로 법을 갖다가 만들고 행정부한테 네.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기재부한테.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현행 법률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분적 법률은 네. 이렇게 그 삼권 분립, 근대 법치주의의 기본인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입법부가 국회가 행정부의 그 권한을 침해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처분적 법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를테면 그게 특검이에요. 그 특별 검사 제도가 네네. 그러니까 모든 법률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데 네네. 특별 검사는 특정하는군요. 사안도 특정하고 그렇죠. 사건을 특정하고 네네. 그다음에 시기를 특정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범인도 완전히 범위를 특정해서 수사를 하게 만든다.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특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검찰청법에 보면 어떤 식으로 검사가 그 임명되는지 네. 뭐 대통령이 뭐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가지고 뭐 임명하고 네. 뭐 어찌어찌 그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검찰청법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법률인데. 그 원래. 검사로 임용이 돼가지고 그 검찰청 법에 따라서 검사로 임용되면 어떤 뭐 일반적인 뭐 형사 사건이든 뭐든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검찰청법을 싹 무시하고 네. 정혁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검사를 특별하게 어떤 검사를 이종근을 임명해가지고 정혁진의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을 이종근 특별검사가 수사한다. 그거를 법률로 만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게 왜 그 만들어진 거냐면 네네. 일반 검찰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 검사가 대통령 눈치 보고 검사가 검찰총장 눈치 보고 그러면서 아주 힘이 세거나 아니면 동료 검사들의 비위를 이걸 갖다가 이제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그 보통 검사가 아닌 아주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서 네. 그 사건을 갖다가 처리하게끔 행정부를 네. 윽박지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딱 되면 여태까지 특검 있었던 거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뭐 국정농단 관련된 그런 특검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특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처분적 법률의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위헌 소송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네요. 위헌 다 소송을 받아들였네.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그 처분적 법률이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특검법은 네.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헌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현재 결정이 있는데 그런데 뭐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일반 국민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통 일반 검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그런데, 때는 이제 검찰 외에 어쨌든 다른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사건의 본질을 뭐 파헤칠 필요성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검찰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네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 불필요한 그런 그렇죠. 제도인데 네네. 현재는 검찰이 그렇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이거거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무슨 일? 특히 경제와
관련돼서 네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료 인하한다거나 신용 사면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또 25만 원 자기 얘기한 거 그거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그런 개념을 동원을 해서 특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말씀 계속 해주셨지만 행정부가 할 일을 국회가 대신하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특검은 되는데 이건 왜 안 돼? 이런 논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특검은 예외적으로 되는 거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 특검 같은 케이스에서만 처분적 법률인 특검법이 네. 용납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컨대 마약이라고 하는 거. 네네. 아주 그냥 뭐 그 극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나 아니면 네. 그 마약이 뭐 일정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네. 의사의 처방 등을 받아가지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마약이 투약이 되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예, 예. 그 예컨대 제가 계속 제 비유를 갖다가 들면 뭐 이해하기 쏙쏙 들어옵니다. 이해가 계속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많이 아파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마약을 갖다가 맞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 딱 보고 이종근 그 실장님이 쟤는 왜 마약 맞는데 왜 나는 나는 안 돼. 안 돼. 응. 이러면서 나도 맞을래. 예. 그런데 쌩쌩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예, 예. 마약 맞고 막 히로뽕 맞고 막 그런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건 용인이 안 되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윤 대통령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과연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진짜 우리 예산 뭐 추경을 통해서 뭐 하건 집행할 거야라고 했을 때 행정부가 지금의 정부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죠. 어떤 게 되죠? 거부권. 거부권? 예. 근데 거부권 법률이니까 이것도 네네, 네. 법률로서 네네. 좀 집행도 사실 법률로서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네네.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이 통과가 됐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하.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왜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법률이니까 이거는 받을 수 없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모든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도 네.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을 거고요. 음흠. 그 다음에 그게 한 가지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되죠. 그러면은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뭐 이야기 듣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신용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네. 그런 법안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네. 왜 문제가 많냐면 예.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크레디트를 갖다가 매기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 신용에 대한 그 기본적인 데이터 값을 없애는 거거든요. 네. 흔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가 굉장히 혼란에 처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전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 뭐 25만 원 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 것도 그러면 매번 선거할 때마다 25만 원씩 줘야 되겠네. 네. 그다음에 그 비용이 몇 조가 될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네. 그 비용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총선을 흔들었던 뭐 아주 큰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이슈 중에 하나가 네. 대파값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파값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값이 뭐 사과 한 알에 뭐 10,000원이니 얼마니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도 지금 뭐 25만 원 한 집당 가구당 4인 가구 한 집당 100만 원씩 주자 막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 그러면 물가 올라가가지고 경제가 엉망이다라고 하면서 물가를 올릴 일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국회에서 하는데 네. 그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막 이렇게 던져놓고 수습은 정부 보고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참 정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갑한 게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법률로서 우린 처분적 법률을 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매 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뭐 신용 사면 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거부권 행사하고 전기료에는
인하한다고 또 법을 만들어서 그거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만 데미지만 주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예컨대 25만 원을 갖다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 뭐 특별한 그냥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하겠죠. 네.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을 그 국민들한테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좋다 그러면은 그냥 윤 대통령이 25만 원 주면 되지. 음흠.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반대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네. 정부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네. 그 25만 원씩 그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야당에서 지난번 총선 21대 총선 때랑 똑같이 그때는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완전히 매표 행위다. 그 다음에 사실은 21대 총선 끝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회고해 봤을 때 네. 그때도 180석 넘게 얻게 된 결정적인 마지막 그 방아쇠가 뭐였냐? 그때 25만 원씩 준 거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불감청 고소원이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주자고 해? 좋아. 그러면 25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50만 원씩 하지 뭐 이번에는 네. 뭐 그렇게 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요. 네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 집행을 했으면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20석 이상은 더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4년 전에 예를 비추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막 이렇게 선전했을 거예요. 거 봐라, 내가 이제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대통령이 이걸 갖다 내 이야기를 갖다가 들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막 이렇게 또 말을 갖다가 만들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돈, 내 통장에 돈 2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꽂히게 해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윤 대통령이 나한테 돈 좀 줬네, 용돈 줬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럼 내 여당 찍어줘야지 해서 그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격전지 여러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 개표 방송 했었는데 네. 그때도 그냥 마지막까지 4시 끝날 때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 데가 여러 군데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최소 한 20군데 정도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20군데 정도를 갖다가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냥 우직하게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맞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게 계속 관례가 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 전체적으로 물가만 더 올라가고 25만 원 올려줬다가 그 국민한테 오는 폐해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안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25만 원 줘야 된다라고 한 법률이 통과가 됐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25만 원 주게 돼버리면은 뭐 민주당만 좋은 일 해주는 꼴이 또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하는 거는 참 무책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책임하지요. 그러니까 법은 어떠한 경우도 그 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는 처분적 법률은 어떤 그 결함이 있냐면 아마도 네네. 거꾸로 이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이 돼서 이 뭐 190석을 가져간다. 그리고 똑같이 처분적 법률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위헌이라고 난리가 나고. 네네. 그러니까 그때 집권했을 때와 안 했을 때마다 법의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법률이라면 지속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통과될 법이 네. 저는 양국관리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양국관리법이 이제 상임위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올라가가지고 아마 5월까지는 충분히 통과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이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뺏겼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느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니까 방자하게 권력을 행사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특검법도 여러 개 한다라고 하고 25만 원 법도 그런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적 법률도 한다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제일 먼저 첫 바다로 시작되는 게 양국관리법인데 그렇죠. 제가 그 양국관리법을 내용을 봤더니 이제 네. 상임위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네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면 네. 쌀이 네.
그 수요 대비 초과적으로 생산이 되면 지금 양곡관리법 규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예. 정부가 그렇게 초과적으로 그 생산된 쌀에 대해서 이것을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예. 할 수 있다. 할수 이게 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 개정안은 뭐냐면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지금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면은 네.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높은 나라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어가는 작물이 크게 세 가지인데 네. 쌀하고 고구마하고 감자예요. 네. 그다음에 그런데 나머지 작물들 있잖아요. 예, 예. 나머지 작물들은 자급률이 100%가 훨씬 못 미치는데 예. 쌀, 고구마, 감자만 100%를 초과한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그 자급률이 그 초과가 됐느냐? 농업 생산성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요. 아, 그래서 남는구나. 그러니까 형님이나 저나 예, 예. 80년대에는 쌀을 1인당 쌀 소비량이 132.7kg였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2022년 기준으로 네. 56.7kg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안 먹네. 거의 한 3분의 1, 40% 수준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은 오히려 더 많이 생산이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덜 먹어. 그러니까 지금 쌀을 갖다가 생산하면 계속 남고요. 심지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창고에다가 쌀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남는 거. 정부가 수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그 사람들이 안 먹어. 그러면 창고에다가 수매를 갖다가 싸놔야 되는데 그 창고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연평균 매년 얼마 이상의 그 재정이 그 소요가 되냐면 네. 1조 443억의 재정이 그것만 매년 그냥 낭비가 그냥 된다는 이렇게 얘기예요. 이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그냥 그렇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1조 원을 갖고 생산적으로 무엇인가 남는 게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 이 규정이 예. 작년 3월 23일에 통과돼 가지고 네네. 작년 4월 4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갖다가 했는데 재의결해 가지고 4월 13일에 부결된 거거든요. 네네. 이거를 그대로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올린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혜택을 보는 뭐 농민들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그 특히 이제 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서 네. 결과적으로는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싹 숨기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갖다가 우리 힘 있으니까 밀고 간다 이런 정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에는 그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은 중간고사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말고사는 무엇이냐? 대선. 3년 뒤에 있을 대선인데 네. 이렇게 가면 민주당은 대선 또 망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권력이 있으면 그거를 자중하면서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마치 그냥 뭐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하면서 이걸 갖다가 써야지 이걸 막 뭐 난폭하게 막 유리그릇을 뭐 이렇게 공처럼 막 던지기 시작하면은 큰 파탄이 또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칼이라는 건 권력은 칼과 같아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칼을 꺼내 갖고 막 뭐 무도 쓰고 뭐 고무도 쓰고 그래 버리면 그 칼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 휘두르면 내 몸에 상처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 숟가락 하나만 얹을게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양곡관리법의 문제는 아까 일부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런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매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해요. 농민들한테 계속 사실 네네. 초과수사를 지금 사드립니다. 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이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쌀을 만들면 정부가 사갈 텐데 내가 이걸 왜 딴 거를 왜 고민을 해? 그러면 진짜 이 농업 경쟁력이 사라지고 농민들의 어떤 뭐랄까 의욕 이런 것들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난 뭐 정부가 계속 지원하고 정부가 계속 사줄 거야라는 그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업을 사실 왜곡시키는 가장 큰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